안녕하세요. 우리 방문요양센터 하재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방문요양센터 원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회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가 대비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평가 내용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라든지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이라든지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응급상황 대응법 등 실제 근무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평가 요소에 들어있는 거니까 오늘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50분간 진행될 거고요. 교육 종료되면 질의응답 시간, 고충 나누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센터가 3년에 한 번씩 센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희 센터도 3년 전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두 번째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사무실에 평가자가 와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지만 직접 어르신들이 계신 현장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르신이나 보호자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어르신 생활 환경이나 옷차림 등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족요양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요양 하시는 선생님 댁에도 방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순하게 평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평가 요소들은 실제로 근무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평가를 통해서 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뭐 A를 받겠다, 100점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요소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또 이해하고 또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고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급여와 수급자 이 개념인데요. 이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급여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 급여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 제공 시간이 이렇다. 이런 개념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자라는 말도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수급자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모두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왜 예전 말로 어르신들이 영세민이라는 표현 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로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될 수급자는 단순하게 지금 이 서비스 받고 계신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자면 평가는 대략 뭐 크게 나누면 한 5개 정도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센터가 할 일이 있고 뭐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고 오늘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내용들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관련된 내용만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을 받게 되는데 앞서 보시면은 직원 면담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평가 방법이거든요. 직원 면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뭐 서류를 보겠다. 어르신과 면담을 하겠다가 아니라 직원 면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근로전에 작성을 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금액을 받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보수 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지 직접 평가자가 여쭤볼 거예요. 선생님, 일 시작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어요? 금액은 얼마나 받고 며칠 날 받고 계시나요? 명세서는 매월 잘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볼 텐데요. 사실 매달 저희 센터장님께서 선생님들께 직접 문자로 명세서 보내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될 만한 사항은 뭐 전혀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 본인의 급여와 날짜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찬가지로 직원 면담을 통해서
여쭤볼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여쭤보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그렇게 여쭤볼 건데요. 선생님들 지금 고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잘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상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해결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해결을 하고 계신데 그 절차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고충이 생기면 참으시는 게 아니라요. 전화나 상담, 우리 이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화, 우리 복지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혹시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무기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이런 걸 좀 고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고충 처리함을 마련해 두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직접 말하기 좀 어렵고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 고충 처리 절차함을 꼭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 처리를 위해서 그 사무실 고충 처리함이 있으니까 꼭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또 해야겠죠.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다든지 보호자와 연락을 한다든지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센터에서도 손 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30일 안에 이 부분이 완화가 되든 해결 조짐을 보이든 정 안 되면 계약을 종결을 하든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건 센터의 몫입니다. 센터가 제 할 일 하고 나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선생님들 고충이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었는지 아니면 어르신 변화가 있었는지 피드백까지 해주셔야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종료가 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충 처리 절차는 전화, 이메일, 고충 처리함 등으로 센터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센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적극 노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죠. 지금처럼 전화 편하게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고충 처리함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진행하다 보면 지침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운영 규정과 10개의 급여 제공 지침을 연간 교육으로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지침, 욕창 관리 지침, 치매 관리 지침 등 대략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려드릴 내용은 인권 침해 대응 지침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계셔야 하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무하시다가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상해, 성희롱, 성폭력 이런 일들이 생기면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업무 장소에서 벗어나시고요. 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고 위험한 응급 상황이니까 근무고 뭐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저희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우리는 사실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급여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외의 업무를 강요받게 된다면 이건 근무 환경과 관련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범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고요. 여기 특이사항 보이실 텐데요. 정서 지원은 1회 60분 안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면 보통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죠. 그 중에 30분 이상은 정서 지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요.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사 도우미들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가사활동 비중이 50%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인지활동 지원은 5등급 어르신이 해당 대상이 되는 건데요. 반드시 60분 이상은 인지자극 활동을 해야 합니다. 5등급 어르신들은 저희가 그래서 인지활동하는 책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60분 이상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만 근무를 해야 하고요. 보통 다른 등급 어르신들은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30분부터 그리고 뭐 병원을 같이 간다 이런 동행 업무가 있으면 최대 하루에 8시간까지도 길게 근무가 가능한데요. 5등급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만 근무가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는 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가정이 아닌 곳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 보는 거라든지 어르신과 관련해서 뭐 병원 동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가시는 것들, 뭐 치매 안심센터 가시는 거, 노래교실 가시는 거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근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가족만을 위한 청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요. 생업 지원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안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안마는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이 자고 일어났더니 뭐 잠을 잘 못 잤는지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 좀 만져드리고 주물러 드릴 수 있잖아요. 뭐 다리에 쥐가 나서 빠르게 허벅지를 좀 주물러 드리면 뭐 풀릴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신체 기능 개선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허리 뭐 주물러라, 발 마사지 해달라, 어깨 주물러 달라 이런 거는 당장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신체 기능 개선에 해당이 전혀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손목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마를 좀 해달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안마 정도는 해드려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위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나 나들이 동행도 안 되고요. 간혹 노래교실이나 수영장 가고 싶은데 이동은 혼자 못 하시니까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근무 시간 중에는 수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게 나의 업무 범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걸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 폭행, 상해, 성폭력, 희롱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센터로 알려주시고요.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 전환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업무 범위가 아닌 걸 자꾸 요청하신다. 이럴 때는 저의 업무 범위가 아니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어르신. 하고 정중하게 일단은 거절을 하시고요. 뭐 예를 들면 어르신 뭐 김장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번 주말에 뭐 자녀분들 오시면 상의해서 날짜를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세요. 어르신 뭐 베란다 청소나 뭐 유리창 닦는 거는 저도 청소 전문 인력이 아니라서 힘들 것 같거든요. 청소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 정확한 방법도 몰라요. 뭐 그래도 대청소는 아니더라도 지저분한 것만 좀 정리해드리고 어르신 생활 공간만큼은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또 간혹 겪긴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 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센터로 옮기자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옆집 누구는 뭐 어떤 센터에서 매일 뭘 사들고 오고 본인 부담금도 깎아주고 용돈도 주고 하더라. 거기로 옮기자든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뭐 정말 간혹 우리 집에 할 거 없으니까 카드만 찍고 태그 찍고 대충 나 밥만 차려주고 가서 선생님들 볼일 보다가 뭐 월급 받으면 나 좀 나눠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 흥정으로 수급자를 유치하지 않도록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법률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센터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센터는 바로 영업 정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경고 없이 바로 영업 정지고 이런 내용에 우리 선생님들도 가담하시게 되면 자격증 취소 처리 등 강력하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는 가담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수급자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이 일의 부당함과 업무 범위가 아님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시면 해결이 된 거겠죠. 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한 번 또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하시고요. 그 상황을 피하신 후에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센터는 그 이후의 상황을 확인을 해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우리 어르신이나 보호자 변화가 좀 있는지 여러 차례 여쭤볼 거예요, 선생님에게. 그러면 그때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벌써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고, 방금 말씀드린 인권침해 대응 지침,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셨는데요. 내용이 좀 많이 딱딱하시죠? 그 단어도 익숙치 않아서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르신들이랑 있으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대응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근무하시는 거 너무 힘들고 어르신들도 뭐 아프고 이러시다 보니까 억지 쓰실 때도 많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랑 싸우시거나 다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종결 처리될 때도 문제가 생겨서 싸워서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뭔가 좀 갈등 조짐이 있다, 요소가 있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일단은 자리를 피하시고요. 그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어르신도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 상황은 좀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죠? 대부분 어르신 뭐 저 이렇게 하면은 일 못해요. 여기 더 이상 못해요. 센터에 말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다른 사람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상 근무 종료하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시면서 아, 나 당장 내일부터도 근무 어렵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일단은 근무 종료를 그 자리에서 어르신께 직접 통보하지 마시고요. 센터와 상의하신 후에 시기와 분위기를 봐서 알리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한순간 때문에 뭐 욱해서 못 참고 그만둔 사람 되고 그것만 사실 기억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종결 시점은 센터랑 꼭 상의를 해주시고요. 센터 입장도 후임을 구할 때 또 난감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십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저나 우리 센터장님, 우리 선생님들, 근무하신 선생님들 통해서 다 전화를 하시거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갈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조율도 하고 또 해소가 돼야지 이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이런 해결책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리면 아 뭐 우리 어르신은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돼. 뭐 예를 들면 뭐 보호자가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해도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넘쳐나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또 짜증만 계속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감정 때문에 뭐 짜증도 낼 수도 있고 힘든 이야기들 하시는 것도 다 좋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랑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분들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 전혀 뭐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로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태그 쓰시면서 특이사항 쓰시잖아요.
그렇게 쓰시듯이 사진이나 뭐 식단도 좀 보내시면서 어머님이 요새 잘 드신다. 저녁약은 잘 안 챙겨 드셔서 걱정이다. 뭐 며칠 전에 병원 다녀오셨는데 뭐 수치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보호자분들에게 좀 수시로 내용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저희가 요청들이 있을 때 이야기 드리기가 많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뢰감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진행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평가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 및 안전입니다.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급자 면담으로 또 되어 있죠.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급자, 즉 어르신께 직접 여쭈어 볼 겁니다. 어르신, 우리 선생님이 출근하시면 손을 씻고 근무 시작하세요? 뭐 화장실 다녀오셔서 손 닦고 반찬 만드세요? 아니면 뭐 옷차림이나 머리는 깨끗하게 정돈하고 출근을 잘 하시나요? 이렇게 어르신들께 직접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돌보고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항목은 직원 관찰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만 하는 건데요.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그냥 착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착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념이 너무 많이 튀거나 지저분한 앞치마는 꼭 빨아서 입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뭐 덥거나 일하는데 불편하다고 제공해드린 앞치마를 안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원칙은 입고 또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장, 직원 현장을 본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현장을 말 그대로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가족분들이랑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참 애매하긴 해요. 그 1인 1 화장실을 쓰시는 것도 아니니까 청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이 공간을 어르신이 사용을 하신다면 사실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문 들이다 보면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지저분한 분들도 그 집들도 꽤 뭐 보게 되거든요. 그 어르신과 관련된 공간이라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수급자, 어르신,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이 평가를 위해 어르신들께 먼저 수급자 면담 여쭈어 보게 되는데요. 어르신, 요양보 선생님이 업무를 하면서 어르신을 무시하거나 뭐 편하다고 반말을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시진 않나요? 뭐 또는 어르신께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막무가내로 시작하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근무 시작하실 때 뭐 식사 준비할게요, 목욕할게요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근무를 시작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케어하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선생님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직원 관찰이 나옵니다. 직원 관찰이라는 거는 직접 본다는 건데요. 평가자들이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평소에 근무하시던 대로 어르신 모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와 보세요. 뭐 또는 일어나실 때 도움을 드려보세요. 누워 계신 분들은 체위 변경 도와드려 보세요 하고 시키실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어르신께 존칭을 어르신 하고 쓰시는지 급여 제공 전에 어르신께 설명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모시고 화장실 좀 다녀와 보세요 이렇게 요구를 받으시면 그냥 벌떡 어르신 일으켜서 다녀오시면 안 되고요. 어르신 저랑 같이 화장실 다녀오시죠. 제가 오른쪽에서 잡아드릴 건데 천천히 걸으시고요. 바지는 혼자 내려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존칭을 쓰고 지금 무슨 업무를 할지 어르신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존칭 사용하는지 존중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제공 전에 어르신에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도 보니까요. 존칭 꼭 쓰시고 지금 무슨 업무 할지 어르신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목욕하도록 물 받을게요. 외출할 거니까 제가 옷 갈아입히는 거 도움 드릴게요. 뭐 가스랑 전기 먼저 확인할게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하시는 업무라도 어르신께 고지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직원 면담이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는 거죠.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대처법, 비상연락망에 대해서는 근무 전에 내용을 듣고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교육 내용, 다른 것들도 그 교육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요. 이 내용에서만큼은 교육받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급여 개시 전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전에 투입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요. 선생님, 이 교육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교육 내용은 언제 들으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받았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용도 중요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원래 자리 교육 등을 통해서 매달 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육 내용들이 운영 규정 포함해서 10개 가량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을 해서 1년 근무하시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2년, 3년 하시면은 좀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서 2번, 3번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가장 중요한 노인인권 보호지침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급여 제공 시간 준수가 나오죠. 뭐 어르신 권리 보장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냐면 뭐 존칭을 쓰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걸 꼭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시간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태그 실수가 많거나 시간 변동이 많은 어르신 댁으로 평가자가 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댁에서는 어르신들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근무 시간을 잘 지키시나요? 그리고 또 직원 면담이 나오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근무 시간을 잘 지키시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을 종종 변경을 하시던데 왜 바꾸는지, 뭐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잘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요. 근무 시간이 규칙적인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 변동이 잦은 분들은 어르신들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몰라, 뭐 아침 일찍도 왔다가 늦게도 왔다 하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 인지가 좋지 않으시고 기억력이 좀 나쁘시더라도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왜 바뀌는지,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쵸? 센터에도 근무 시간 변동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10가지 정도의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말씀드릴 거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이에요. 사실상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번, 3번, 여러 번 정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정말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뒤로 그 인권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건 있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노인 인권을 침해를 하는 건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지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만 좀 오늘은 발췌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서 학대가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대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학대, 이 부분만 뭐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학대 요소들은 일단 많습니다.
우리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뭐 때린다거나 뭐 감금한다거나 뭐 누르고 붙잡고 무리하게 흔들고 난폭하게 다루고 이런 부분들은 다 신체적 확대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증상이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이라든지 뭐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나 의심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 혹시 우리 어르신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증상에 대해서 꼭 한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몸에 뭐 보이지 않던 상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 있다거나 좀 체중 감소가 많다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좀 학대를 의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도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뭐 고함을 지른다거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우리 이런 장면 사실 많이 목격을 하죠. 뭐 따님분들이 마드님들이 와서 엄마 뭐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도 못 있어. 뭐 요양원 보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나부터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뭐 일반적으로 어르신 뭐 자식분들도 힘들 텐데 이렇게 식사 안 하시고 너무 뭐 약도 잘 안 드시려고 하면 자식분들이 또 요양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사실 어르신들 앞에서는 요양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인지가 좀 나쁘시더라도 대화가 좀 소통이 안 되시더라도 또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 학대에 이어서 성적인 학대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시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 대 여자다 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막 우리 어르신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 어르신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복지사들한테 보여줘봐요. 이러면서 옷을 좀 윗옷을 올려서 갑자기 좀 살을 보여주신다든지 동의도 없이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에게 수치심을 좀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를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뭐 예를 들면 많이 좀 우울해 하신다거나 뭐 속옷이 찢어져 있다거나 이럴 때는 혹시 뭐 정말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학대를 의심을 좀 해보시고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을 한다든지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든지 노인에게 돈을 빌리도록 하고 빌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유의해서 주의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무 현장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방임인 것 같아요. 방임이라고 해서 뭐 정말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도 지켜보다 보면 답답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체 병이 오래되고 만성적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즉각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 케이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항상 뭐 더럽고 기저귀도 뭐 하루에 뭐 한 번도 잘 안 갈 때도 있고 뭐 이발이나 목욕도 모시고 나가기가 힘드니까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기구 제공하지 않는다. 뭐 안경이 깨져도 안 맞춰주시고 의치가 안 맞아도 치과 가는 걸 꺼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엄마 뭐 해드려도 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잘 안 들리는데 보청기나 이런 거 맞추는 것도 좀 늦춘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방임 요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제 기저귀 하시고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데게 가셔도 길어봤자 사실 3시간, 4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거의 혼자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제때 식사 준비가 안 된다든지 뭐 방치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방임과 관련된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증상으로는 뭐 오물이나 대소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손톱이 굉장히 길어서 지저분하다든지 영양실조, 탈수 증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 뭐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뭐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센터랑 상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방임과 아니면 기존의 생활 여건이 중간쯤 되시는 분들, 애매한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랑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저희도 일어난 적은 없는데 다른 거주지에 가서 뭐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보내고 못 오게 한다든지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 요양시설에 어르신 모시고 나서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고 이런 케이스도 저는 가끔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 됐죠. 그러니까 유기에 해당되는 그 노인 학대 내용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요양보호사고 사회복지사고 어르신 돌보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센터랑 꼭 상의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매년 1시간씩 듣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작년에 근무하셨다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거든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두 1시간씩 근무를 들으셨고요. 우리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니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못 본 척 한다. 그러면 저희도 잘못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는 바로 뭐 직접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센터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방임을 한다거나 뭐 그러려니 한다거나 무시하지는 절대 않을 거니까 좀 어르신들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다. 특별히 내가 케어하지 않는 어르신이라도 내 이웃 어르신들, 내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센터와 꼭 상의를 해주시고요. 어떤 교육이든 교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노인학대 신고 번호,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있고요.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인학대 장면을 목격하거나 신고를 해야겠다 이러면은 1577-138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작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노인 학대 보호 지침이 있었고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법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응급 상황은 크게 아주 위급한 경우, 위급성이 낮은 경우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갑자기 어르신이 막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다. 말씀도 못 하시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즉각 119에 전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센터에 알려주시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되고요. 응급성이 낮다 이러면은 상황에 맞는 처치를 실행을 하시는데 일단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바로 뭐 손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센터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지시를 받은 이후에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을 이송하시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보호자가 일단 오신다고 하면은 센터에 보고하시고 기가를 하시면 되고 경미한 상황이라도 좀 애매한 경우에는 자체 판단하지 말고 기관이라든지 그 119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담당자한테 상황에 맞는 처치법을 들어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출혈이 발생했을 때 뭔가 피가 났을 경우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직접 압박하는 케이스가 있고 혈관 압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압박은 정말 상처가 난 부분을 꽉 눌러서 그 소독을 하고 피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혈관 압박이라고 하는 경우는 심장으로 연결된 동맥을 지압하는 거. 그러니까 심장과 가까운 부분을 압박을 해서 피가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상 너무 전문적인 분야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아실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골절이 발생했을 때 뼈가 부러진 경우겠죠.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도 근무하면서 있었던 적은 없는데 넘어졌을 때 뼈가 골절되거나 부러질 수는 있겠죠. 이때는 뭐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또는 골절된 뼈가 움직여서 나중에 치료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일단은 움직이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시거나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처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연락을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응급 상황이죠. 호흡 정지가 왔다거나 심정지가 왔다거나 저희도 근무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긴 했거든요. 그래서 CPR이라고 하죠. 선생님들 근무하시면서 CPR 하실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부 교육자가 와서 실제로 그 심폐소생술, CPR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급한 상황이 생기면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그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저희가 센터 근무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르신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고 뭐 허둥지둥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앉아서 그 안정하고 계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을 안심시켜 드리고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면 바로 119 아니면 일단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또 지시를 받고 행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뭐 응급차를 불러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이동을 하시거나 움직이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차를 부르시든지 응급처치를 하시든지 뭔가 위급한 상황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저희 센터 아시죠? 우리 센터장님이나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네요. 급여 제공 과정, 즉 서비스 제공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겠죠. 제공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급자 면담 통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근데 내용이 동일해요. 서비스 제공 전에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지 또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 전에 어르신들께 잘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물어본다는 거는. 어르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서비스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서 여러 차례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평가를 위해서 내용을 숙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 현장에서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을 받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거는 직원 면담, 우리 선생님한테 면담을 받고 있는 거겠죠. 이거는 여기 등급받고 처음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번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바뀌셔서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바뀌어도 서비스 내용이나 질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걸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근무 전에 센터에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어르신 건강 상태나 가정 환경, 생활 환경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잘 안내를 받았는지 묻고 있고요. 근무 전에 저희가 이 내용 저희가 다 전달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체 기능이 유지되고 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직원이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본대. 우리한테 물어본대요. 기능 회복 훈련? 말이 어렵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능 회복 훈련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두 개가 있거든요.
기본 동작 훈련 뭐예요?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잡고 이동하기, 휠체어 쓰는 방법, 이동 방법, 보행 방법, 보장구 장착하는 것들 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배웠던 거죠. 건강하고 뭐 젊은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훈련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 기본적인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동작 훈련을 잘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요. 일상생활 동작 훈련 어떤 거예요?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이런 것들 잘 훈련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인데요. 사실상 이런 모든 활동들은 우리 다 선생님이 해주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이 훈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체위 변경이나 일어나기 능력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이 서비스의 뭐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청소 깨끗이 하고 빨래하고 뭐 음식 다 해드리고 이런 거는 사실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계속 이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요소입니다. 마지막 요소고요. 아까 노인인권 보호지침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학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노인 권리 보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대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대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대응 지침에 대해서 다 여쭤보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교육 때마다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 차례 유인물로도 나갔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요소입니다. 자, 수급자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을 하는데 수급자 관찰입니다. 어르신을 보고 평가자가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 어르신 구강 상태, 혀, 치아, 잇몸, 틀니 다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다 확인을 하고요. 틀니는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뭐 이빨,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뭐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데 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피부, 두발, 청결 상태, 각질, 손발톱이 길어서 뭐 때가 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방문 드리다 보면은 어르신 머리 막 눌려져 있고 떡져 있고 막 이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 외출 안 하는데 뭐 어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 기분 전환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물이라도 묻혀서 좀 머리 빗겨 드리고 단정하게 좀 옷 갈아입고 잠옷 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생활하시면서 자존감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 다 끝났고요.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교육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